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 애청자입니다. 반백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 우여곡절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남들 못지않게 참 풍파가 많은 인생을 살아왔답니다. 힘들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속상해서 눈물 지으며 잠들었던 밤도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내 곁에 늘 우리 아이, 세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닌 시어머니의 아이, 즉 제 남편의 아주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 됐고요. 저와 세진이가 함께 살아온 구구절절한 세월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미혼모가 아니었을까 짐작되는 엄마는 제 생년월일과 최주영이라는 제 이름이 적힌 쪽지를 함께 남겨놨어요. 그게 제 출생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죠. 많은 아이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자라니 느는 건 눈치밖에 없었습니다. 과자 한 개 더 얻어먹기 위해 착한 짓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기 위해 선생님들 말씀도 잘 들었어요.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방 청소를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봤어요. 저는 사랑과 관심에 몹시도 목말라 있었던 거죠. 보육원에서 살 때도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생각했었는데 웬걸요. 얼마 되지 않는 자립지원금을 들고 사회로 나오게 됐을 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어요. 일단 저보다 2년 먼저 보육원을 나왔던 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딱지만한 월세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었죠. 진경 언니의 도움으로 취업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언니가 다니던 물류센터에 같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월급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회에 덜렁 나오게 되니 공포감이 컸어요.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그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것. 그게 갓 스물인 저에게는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고작 2살 많은 진경 언니는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장 보는 법, 요리하는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금이나 은행 관련 일들까지. 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제대로 자립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때마다 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너한테 고맙지. 갑자기 든든한 동생 하나가 생겼잖아. 내가 너 아니면 누굴 의지하고 살겠냐? 가족도 없고 어디 비빌 구석 한 군데 가지지 못한 우리는 서로의 의지가 되어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출근도 같이 했어요. 언니네 집이 너무 작아서 금방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얻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진짜 친자매처럼요. 일 끝나고 같이 야식 먹으러 갈래? 퇴근 시간 무렵 제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인사 정도는 주고받던 재호 오빠였어요. 저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다른 직원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데이트 신청이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좋죠. 진경 언니도 같이 가도 돼요? 너랑 맨날 한 세트로 붙어 다니는 친구 말이지? 그래, 뭐 같이 나와.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쏠게. 맛있는 것이라 봤자 포장마차에서 파는 우동과 어묵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걸 나눠 먹으면서 우리 셋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언니랑 저는 돈이 쪼들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싼 음식을 먹을 때조차 가격을 생각하며 손을 벌벌 떨어야 했거든요. 이야, 뭐 둘 다 잘 먹어서 좋다. 이래야 사주는 보람이 있지.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빠는 통 크게 테이블 가득 음식을 시켜주고도 계속 더 먹고 싶은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오빠는 부자예요? 어리고 순진한 제 물음에 오빠는 그야말로 포장마차가 떠나가라 웃어 제꼈습니다. 내가 부자로 보여?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지. 그리고 나중엔 사업해서 진짜 큰 부자가 될 거고.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던지요. 사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바쁜 진경 언니나 저에겐 꿈이란 게 없었어요. 저렇게 원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요. 난 물류센터에서 계속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사업 자금 모이는 대로 오파상 할 거야. 오파상이 뭔데요? 해외에서 물건 수입해다 국내에 파는 거. 우와, 진짜 대단하다. 오빠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니와 저는 그날 연신 감탄을 하며 오빠의 얘기를 귀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처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그러게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 제 오빠랑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오빠가 하는 회사에 우리 취직시켜달라 그러자. 그럴까 진짜? 사람 하나를 알게 됐을 뿐인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만 같았어요. 희망 한 자락 없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은 직장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많이 친해졌어요. 제 오빠가 있는 물류센터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오빠는 참 밝았고 다정했고 재밌는 농담으로 저를 많이 웃게 해줬어요. 물건을 나르다 잠깐씩 부딪히면 희한하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몰래 지어주기도 했답니다. 퇴근할 때쯤이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셋이 뭉치게 됐어요. 같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오빠는 유복자로 태어나 떡볶이 가게를 하는 엄마와 둘이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엄마가 하는 가게에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우, 둘 다 예쁘게도 생겼네. 오빠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아주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인이셨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닮아 그렇게 잘생긴 거였더라고요. 많이 먹어요? 모자라면 말하고. 오빠가 손이 컸던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었던 듯해요. 우리가 다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을 잔뜩 해주시고는 옆에서 아주 뿌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고아라는 걸 아시고부턴 더 잘해주셨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 재우 친구들이면 나한테도 차식이지 뭐. 안 그래? 진경 언니나 저나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쭈뼛쭈뼛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생긴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재호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경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 다 서로의 그런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 말하진 않았습니다. 가족처럼 의지하는 단 한 사람과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다니 이렇게 곤란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재호 오빠를 안 좋아할 자신도 진경 언니와 서먹해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어울려 다니는 시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했어요. 그래서 미적미적 시간만 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재호 오빠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부터 주영이 네가 좋았어. 그래서 데이트 신청도 했던 건데 네가 진경이를 같이 끌고 나오더라. 아, 그랬었구나. 난 짐작도 못했었는데. 그런 것 같았어. 눈치라고는 약에 쓸 애도 없잖아 너. 뭐라고? 내가 보육원에서 눈칫밥 먹고 산 게 몇 년인데 오빠가 티를 안 내서 모른 거지. 알았어. 앞으로는 티 많이 낼게. 표현도 많이 하고. 오빠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하늘을 날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제게 오빠는 큰 산처럼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건 진경 언니였어요. 근데 어쩌지? 진경 언니도 오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알아.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좋아하는 건 넌데. 언니가 우리 사귀는 거 알면 아마 배신감 느낄 거야 나한테. 하긴 너랑 진경이는 가족 같은 사이니까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 건 나도 싫은데.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당분간은 우리 만나는 거 비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린 사내 연애이자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시원 전화를 통해 오빠와 밤에 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따로 만나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어요. 언니에겐 미안했지만 그땐 오빠가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 연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흐른 후였습니다. 아, 그러지 마. 누가 본다 그래. 아무도 없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물류센터 후미진 곳에서 몰래 시시덕거리고 있던 우리를 진경 언니가 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언니. 진경아. 언니는 그대로 뒤를 돌아 뛰어가 버렸고 우리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집을 찾아가 화난 언니에게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며 사과했어요. 오빠랑 네가 사귄다고 해서 화난 게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난 널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넌 아니었나 보네. 이렇게 뒤통수 칠 생각이나 하고. 너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아니야 언니.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언니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 못한 거야. 듣기 싫어. 언니라고도 부르지 마. 끔찍하니까. 언니의 분노는 그야말로 대단했고 그 뒤부턴 저를 직장에서 봐도 본체만체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언니는 재호 오빠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도 언니를 따로 만나 얘기했는데 그때 언니가 오빠에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주영이보다 오빠에게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오빠 포기 못한다고. 언니의 이런 태도에 오빠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언니는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고 오빠에겐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며 대했습니다. 저에겐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족 같던 언니와 척을 지게 된 슬픔과 오빠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언니는 오빠에게 뻔뻔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고 결국 오빠도 견디지 못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둘 다 물류센터 그만두자. 진경이 때문에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나도 완전 가시방석이야. 언니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 뭐 일자리야 금방 다시 구하면 되지. 나보다 예쁘고 야무진 언니가 오빠를 채가면 어쩌나. 밤잠도 이루지 못하던 저에게 오빠의 말은 너무나 큰 안심과 위로를 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더 이상은 언니의 집 근처에 살 필요도 없어졌어요. 다른 고시원을 알아보려고 하던 중에 오빠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정말 그래도 돼?
어머니는 오빠 말처럼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고 간단하게나마 결혼식을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영아, 재호랑 결혼해서 내 며느리 하자. 그럼 진짜 내가 네 엄마가 되는 거네. 그렇지? 어머니께 받은 감동적인 프로포즈 때문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오빠 나이 24, 제 나이 22살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 저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물류센터를 그만둔 후 오빠는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혹시 나랑 같이 떡볶이 장사해 볼 생각은 없니? 좋아요. 저 진짜 엄마랑 같이 일해도 돼요? 당연하지. 사실은 재호한테 비법 전수해서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사내 자식이라고 또 애들 코 묻은 돈 뺏는 장사는 안 한다잖아. 싫으면 말라 그래. 난 우리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진짜 열심히 일 배울게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어머니가 하시는 분식집에서 설거지와 청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어머니 혼자 재료 준비에 음식장만에 온갖 허드렛 일까지 다 도맡아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가게였지만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어서 아이들 학교 시간이 되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바쁘기도 했어요. 나중엔 어머니께 비법 전수를 받아 직접 떡볶이를 만들면서 더더욱 바빠졌지만 전 일하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와 24시간 함께하는 생활을 했지만 싫다거나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진짜 친딸처럼 아끼고 위해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껴보게 됐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가게 잘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는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그래요. 말도 안 돼. 너 혼자 가게를 어떻게 본다 그래? 할 수 있다니까요. 엄마가 딸을 이렇게도 못 믿나? 제가 일에 익숙해지고 나서부턴 어머니의 등을 떠밀어 내쫓고는 저 혼자 가게를 지키곤 했습니다. 평생 혼자 몸으로 아들 키우며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재호 오빠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겨우 50살이 됐을 뿐입니다. 아직 예쁘고 젊은 나이였어요.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인생을 즐기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가서 에어로빅 교실도 등록해드리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게 해드렸어요. 예쁘게 하고 나가시라고 제가 받은 월급을 모아 좋은 옷도 한 벌 해드렸습니다. 늦게 얻은 딸 덕분에 내가 평생 못해보던 호강을 다 해보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어머니는 처음엔 마다하셨지만 곧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러 다니는 재미를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더 마음 편히 노시라고 저는 가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남편도 제 이런 모습에 놀랄 정도로요. 하루 종일 일에 묶여 사는 저와 달리 남편이 된 재호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자주 그만뒀습니다. 오빠, 일을 또 그만뒀어? 어차피 알바인데 뭐. 사장이 밥 시간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부려먹잖아. 너무했네.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빨리 다른 데 알아봐야겠다. 이왕 그만둔 김에 친구들이랑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하고. 그리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새 일자리 구하는 걸 미루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훨씬 좋아졌고 그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자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잠까지 줄여가며 일에 매진하니까 자기는 한시름 놓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는 고아인 나를 받아주고 이렇게 좋은 가족을 이루게 해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오빠가 평생 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해도 저는 오빠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쯤 되는 날이었어요. 주영아, 미안한데 속이 너무 안 좋네. 나 먼저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어머, 엄마 체했어요? 소화제 드릴까요? 아니야, 체한 건 아닌데 좀 메스껍고 토할 것 같네. 잠깐 들어가서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소화가 안 된다며 집에 들어가 쉬시는 날이 잦아졌어요. 건강을 해치신 게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50대가 되면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셔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해서 아프신 것 같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내가 폐경이 온 것 같아. 갱년기라서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어머니는 벌써 몇 달째 월경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긴 이제 쉰이니 폐경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제도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와 함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입니다. 벌써 10주 가까이 됐는데 모르셨어요? 어머니가 하얗게 질리셔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걸 보니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애기 아빠는 누구예요? 그게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잔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야. 어머니는 힘겹게 대답하시고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셨어요. 며느리인 제게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답니다. 저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태중에서 10주나 커버린 아이를 어떻게 하나요? 낳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50에 아빠 없는 아기를 키우게 생겼으니 어머니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아기 아빠한테 말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그건 절대 안 돼. 어머니는 상황 설명은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안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괴롭게 고개를 저으시다가 결국 눈물마저 보이셨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가게 운영하고 엄마가 집에서 아기 보면 되죠. 오빠도 이제 곧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어머니를 돕고 싶은 저와 달리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아기를 지우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너도 아니고 엄마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말이 돼? 그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데? 그럼 이미 생긴 아기를 어떡해? 안 그래도 엄마 지금 힘드신데 오빠까지 이럴 거야? 지금 화 안 내게 생겼어? 엄마 나이 이제 50인데 저 애를 어떻게 책임져? 결국 애 키우는 건 우리 몫이 될 게 뻔하잖아. 우리가 키우면 되지. 나중에 우리 애기랑 형제같이 자라게 하면 되잖아. 우리 애랑 같아? 난 애비 얼굴도 모르는 애 내 동생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 동네 창피하게 이게 도대체 뭐야? 남편이 난리를 치니 어머니는 더욱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노산이라 위험한 임신인데 어머니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괴로워하셨어요. 결국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는지 어머니는 임신 중독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잘 됐네. 이 기회에 유산이라도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내 말이 틀려? 지금 뱃속에서 잘못되는 게 우리 식구 모두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오빠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아파 누워 계신 엄마의 고통도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의 병은 차츰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엄마, 좀 괜찮아요? 오지 말라니까. 혼자 가게 보느라 피곤할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너만 고생이구나.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딸이 안 와봐요. 저는 남편 없이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결국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조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채 세상에 나온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도 아프고 아기도 아픈 최악의 상황이었죠. 저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상주해야 했고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산더미처럼 불어망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아끼고 아껴 모아둔 재산이 적게 남아 있어서 그걸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시기가 됐죠. 그러니 병원에서 계속 버틸 수가 없어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퇴원하셨어요. 아기 인큐베이터 비용만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끝끝내 아기를 보러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쇠약해진 어머니께도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낳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야, 엄마 몸만 망치고. 어머니는 이제 기댈 수 없는 아들 대신 제게 의지했습니다. 저는 마치 친딸처럼 성심성의껏 어머니를 돌봤어요. 다행히 아기는 인큐베이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갓난아이 돌보는 일이 제게 떨어졌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야말로 씻을 새도 화장실 갈 새도 나지 않았어요. 분식집은 문을 닫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저와 함께 일하던 물류센터로 돌아갔어요. 진경 언니가 아직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던 터라 탐탁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장에 나가는 게 어딘가요? 그때 우리는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힘들게 살아가던 중 일생일대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기 시작했고 119를 불러 급히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해?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어머니는 아들 대신 내 손을 꼭 잡고 유언으로 아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우리 부부의 아들로 키워달라고요. 눈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걱정하지 않게 세진이를 꼭 잘 키울게요. 엄마는 그저 편히 쉬세요. 라고요. 끝끝내 세진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던 남편도 어머니의 유언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리 부부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진이는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은 병원비로 탕진하고 남편이 물류센터를 다니며 버는 돈은 쥐꼬리만 하고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분식집을 접었으니 1,000원 한 장 허투루 쓸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아기의 분유값, 기저귀 값은 너무너무 비쌌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빠 일어나봐. 세진이가 열이 펄펄 끓어. 지금 병원에 가야겠어. 이런 일로 나 깨우지 마. 나 내일 출근 어떻게 하라고. 애가 아프다니까? 그럼 네가 데려가라고. 에이씨. 달수를 다 못 채우고 세상에 나온 세진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극심한 폐렴으로 생사를 오가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몸이 약한 세진이는 거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이렇게 아픈 아기를 돌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병원 입원실에서 밤을 꼴딱 지새우며 병원비 걱정을 하는 동안 저마저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 원래부터 아기를 거부했던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안 되겠어. 애기 보육원에 맡기자. 그래야 너도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가 있지. 오빠 미쳤어? 어떻게 자기 동생을 내다버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누가 내다버린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몇 년만 보육원에 맡겨놨다가 우리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찾아오면 되지. 이제 우리가 세진이 부모야.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애를 보육원에 맡겨? 힘들어도 우리 손으로 키워야지. 제발 부모 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불장난하다 실수로 생긴 애기 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나더러 쟤를 위해 희생하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보육원에 갖다 주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 안 돼. 어머니가 잘 부탁한다고 유언까지 남기셨는데 절대 안 돼. 죽어도 세진이 내 손으로 키울 거야. 난 못한다고 했어. 키우고 싶으면 너 혼자 키워. 난 모르니까. 남편과는 매일매일 세진이 문제로 다퉜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월급도 자기 마음대로 빼서 써버리는 통에 저와 세진이가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굶더라도 아기까지 굶길 순 없잖아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아기를 들쳐업은 채 버스를 타고 물류센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알게 됐어요. 남편과 진경 언니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언니. 주영아.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진경 언니의 집 앞에서 저는 남편과 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낄낄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맞닥뜨린 후 얼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데? 주영아,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 이거 나 이 X야.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제가 집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동생을 돌보는 사이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진경 언니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미안하다. 진경이랑은 못 헤어져.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애가 없다니. 우리 세진이 뭔데? 우리가 낳은 애가 아니잖아. 너도 이제 세진이 그만 포기하고 네 갈 길 가. 아픈 아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찢어질 듯한 가난. 매일 소리 지르고 싸우는 불행한 결혼 생활. 남편은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 이렇게 살다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숨통이 턱턱 막혀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주영아, 제발 부탁이야. 이혼 좀 해줘. 정말 힘든 순간에 저를 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경 언니와 바람을 피운 사실만으로도 그 남자와 헤어지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저는 매달렸어요. 제가 더 잘하겠다며 나와 아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더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앞길이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친정도 없는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세진이를 돌볼진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빨리 보육원에 맡겨.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남편은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싸울 힘도 없던 저도 그건 포기해버렸고요. 대신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긴 했지만 결혼 생활이 짧아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어차피 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긴 했던지 순순히 어머니 가게를 넘겨주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게는 해줬어요. 5년만 있다가 나오는 조건으로요. 정말 웃긴 건요.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의를 봐주는 걸 진경 언니가 아주 못마땅해 했다는 점입니다. 상간녀 주제에 벌써부터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개미 오줌만한 재산을 관리하려 드는 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떡볶이 장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게를 다시 재정비하며 일을 악물고 각오했죠. 세진이만큼은 나처럼 고아로 만들지 않겠다. 반드시 내 손으로 키워내겠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떡볶이 가게의 단골이었던 지선이 엄마가 이런 저를 딱하게 보고는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세진 엄마도 그렇지만 애가 너무 고생이네. 그러지 말고 일할 동안만 세진이 내가 봐주면 어떨까? 우리 지선이랑 10개월 차이니 둘이 잘 어울려 놀 거고.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나 월급은 줘야지. 나도 애기 키우면서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너무 쪼들리거든.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세진이 내가 봐줄게. 저야 너무 고맙죠. 월급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지선 엄마가 부른 돈은 제 기준으로는 턱없이 큰 돈이었지만 별 다른 수가 없었어요. 가게에서 짬이 날 때마다 부업을 해가며 푼돈이라도 더 벌어 지선 엄마의 월급을 줬습니다. 아침에 세진이를 맡기고 저녁 때 다시 찾아오면서 저는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 시동생을 맡아 키워야 하는 어린 여자애가 동네 사람들 눈엔 퍽 안쓰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너무 고생한다면서 힘내라는 응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며 가며 떡볶이를 포장해 가셨고 세진이 오시며 장난감들을 물려주셨어요. 하루하루가 힘겹던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출은 차근차근 올라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저는 열심히 적금을 들어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이 집을 비워주고 나면 세진이와 내가 들어가 살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5년 후 우리는 방 하나에 좁은 부엌 하나 딸린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진이는 여전히 약하고 자주 아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졌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건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진이는 운동신경이 남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대신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뭐든 가르쳐주면 바로바로 암기했고 이해력도 빨랐죠.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똑똑한 아이로 자라다니 엄마로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게다가 세진이는 단지 머리만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제가 고생하는 게 어린 아들 눈에도 보였던 걸까요? 세진이는 늘 틈만 나면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했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는 등 어린아이 같지 않은 면모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세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어린아이의 모습. 세진이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되자 전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아이로, 마냥 철 모르는 어린애로 키우고 싶었는데. 아니야,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세진이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나도 엄마만 있으면 돼. 남편은 단 한 번도 세진이를 보러 오지 않았고 아빠에 대해 궁금할 만도 하지만 세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겠죠.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는 거 사실이야? 하루는 세진이가 펑펑 울면서 떡볶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세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선이 누나가 그러는데 내가 엄마 아들 아니고 할머니 아들이래. 거짓말이지. 저는 가게 때문에 계속 이 동네에 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전부 세진이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죠. 비밀이 오래 지켜질 리 없었죠. 먹고 사는데 바빠 미리미리 신경 쓰지 못했던 제가 안일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진아, 누가 뭐래도 세진이는 엄마 아들이야. 할머니가 낳았으면 어쩌고 엄마가 낳았으면 어때? 엄마는 이제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사는데. 세진이는 엄마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야. 저는 어린 세진이를 붙들고 고아로 자랐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내 가족이 되어준 세진이가 얼마나 목숨처럼 소중한지에 대해 차근히 얘기해줬어요.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세진이는 제 얘기를 다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제 목을 꼭 끌어안으며 안겨왔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날 우리 모자는 부둥켜 안은 채 많이도 울었네요.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서 세진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는 180cm가 넘도록 컸고 전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갔습니다. 공부도 여전히 잘했습니다. 충분히 뒷받침은 해주지 못해도 수학학원, 영어학원 정도는 보내줄 수가 있었어요. 한참 주식붐이 일었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분식집을 하던 저는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고 작게나마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게 소소하게나마 수익을 보면서 종잣돈을 만들었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나중엔 꽤 큰 수입이 되어줬거든요. 엄마 또 주식 공부해? 재밌으면 나도 같이 하자. 애들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넌 학교 공부나 해. 어허, 1등한테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엄마가 더 있어?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보자. 그래프 어떻게 보는 거야? 제 등 뒤에서 훔쳐보며 주식에 관심을 갖던 세진이는 제가 보는 경제신문까지 아침마다 탐독하기 시작할 만큼 열성을 보였습니다. 운동신경이 떨어져 농구며 축구에도 일절 관심 없던 세진이에게 거의 처음 생긴 취미생활이었어요. 세진이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저도 세진이에게 최대한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 왜 아침부터 소란이야? 터졌어! 드디어 터졌어! 세진이가 고3 여름방학 무렵이었어요. 우리 둘이 몇 달 전 머리를 싸매고 고심해서 선택했던 종목이 대박을 친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래? 진짜야?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야. 우린 부자다. 사실 부자가 됐다는 건 과장이고 우리 수준에서는 꽤 큰 돈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진이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으니까요. 아니, 세진이의 입학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내내 공부를 잘했던 세진이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에 입학했으니까요. 그간 우리를 모른 척하던 전 남편도 세진이의 입학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처음으로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를 그렇게 잘 키워내다니. 야, 주영아 정말 대단하다. 야, 고생 많이 했구나. 그렇지 뭐. 나도 오빠 소식 건너 들었어. 잘 지내고 있다면서? 진경 언니랑 애들도 잘 있고? 아, 나 이혼했어. 애들은 진경이가 키우게 됐고. 뭐? 오해하지 마.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세진이 잘 됐다니까 축하하고 싶어서. 네 계좌에 약소하지만 돈 좀 보내놨어. 세진이 용돈 쓰라고 전해줘. 전 남편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면 마냥 통쾌할 것만 같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이왕 버리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도 미워하는 마음도 언제 그랬는지 이미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엔 아이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워할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남을 원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할 만큼의 여유가 생긴 거죠. 세진이는 대학에서도 주식 투자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했고 거기서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윤주라고? 언제 한번 우리 가게 윤주 데리고 와. 엄마가 떡볶이 맛있게 해줄게. 저는 20년도 더 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윤주를 우리 가게에 초대했습니다. 윤주는 우리 세진이만큼이나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이 엄마 그 종목은 아니지. 이제 늙어서 감이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아니 이 녀석이 엄마를 놀려? 대학에서 학술 동아리 활동하는 니네를 엄마가 어떻게 따라가? 그치 윤주야? 함께 주식창을 들여다보다가 세진이가 저를 놀릴 때면 꼭 윤주가 나서서 저를 감싸줬어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자주자주 들러서 우리가 배운 내용 어머니께 다 전수해 드릴게요. 진짜야? 어우 세상에. 아들 다 필요 없어. 우리 윤주가 세상에서 최고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세진이는 증권회사에 입사했고 윤주는 은행 직원이 됐습니다. 재작년 세진이와 저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고액 연봉자가 된 세진이가 몇 년간 열심히 자금을 모으고 굴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데 큰 보탬이 됐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성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힘을 합쳐서 세진이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내후년쯤 세진이와 윤주가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윤주가 아기를 낳으면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기를 돌봐줄 생각이에요. 세진이를 키울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손주를 봐주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벌써 행복하네요. 홀홀단신 고아였던 제게 가족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가족도 가족 나름입니다. 5년 전쯤 전 남편이 직접 우리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주영아,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던 것 같다. 그때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어. 우리 다시 잘 지내보면 어떨까? 세진이도 있는데. 진경 언니한테서도 이혼당하고 갈 곳이 없어진 전 남편이 뻔뻔하게도 제게 재결합을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힘들게 혼자 자신의 동생인 세진이를 키울 때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도대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나타난 건지요. 세진이 대학 입학했을 때 걸려온 전화를 제가 너무 다정하게 받아줬던가 봐요. 아니, 난 당신 필요 없고 세진이만 있으면 돼. 세진이는 이제 당신 동생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세진이 핑계 삼아서 들이밀 생각하지도 마.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제게 가족은 세진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생길 세진이의 아내와 자식까지요. 세진이가 장가갈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다 키워놓고 나니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네요. 참 바쁘게 살아오느라
제가 이렇게 늙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혹시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세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낸 저를 칭찬해 주시고 계실까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낸 저는 이제 여유롭게 제 인생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처럼 운동도 하고 산에도 다니면서 이 행복한 나날들을 더욱더 만끽해야겠습니다. 60이 다 되어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